백성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재선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요. 우리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래의 방향성 자체가 사실 맞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4차 산업, 그쵸?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봤더니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만간 우리한테 어떠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계기들이 일어날 거다. 생각한 외로 우리의 서비스 방식은 확 변할 것이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든 서비스 방식과 복지 간의 운영의 방식들을 변화시켜야지만 이제 사람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면한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IT 디바이스나 아니면 우리가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학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업무는 굉장히 몇 배속의 효율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복지관들의 복지시설들의 그 ICT 사용 실태를 분석한 2년 동안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우리 쪽은 실제로 이 복지시설에 개인용 빼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ICT 기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업무하면 여러분들 클라우드 쓰시나요? 공용 클라우드? 안 쓰죠. 그런데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회사들은요. 벌써 자기 자리도 없고 자기 책상도 없고 디바이스를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가 이루어지면 내 파일이 아니라 공용 파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러한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집단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나 감염이나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안전해지려면 소수가 돼야 되고 비대면이 돼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비싸게 생각했던 ICT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이제 서비스에 효과성이 생기고 만족도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될 텐데 이것이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상이 앞으로는 몇 년간은 더 지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간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한 사회의 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1999년도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은 우리한테 어떤 위험도 되지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공존의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있고 서비스의 방식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존의 복지관의 부서들도 개편해야 되고 직원들의 업무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정 계층이 차별을 받게 됐고 박해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주로 서비스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나 그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오히려 차별이 더 심하게 되고 이분들은 기존의 사회에서 받고 있던 각종 서비스에 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실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정부의 공공의 역사보다 민간의 역사가 더 강조됐었거든요. 그리고 복지관들도 사실은
민간의 기부나 후원이나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이용자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염병이 확산되면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 기존에 후원하거나 기부했던 그리고 자원봉사를 참여했던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나 어떤 특정 계층으로 몰아넣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함의적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해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거나 어떠한 박해를 받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여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 복지관, 옛날에는 복지관이 교구, 천주교가 뭐 영국사에서나 유럽사에서는 큰 역할을 차지했었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지금은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의 역할도 코로나 끝나고는 저는 이제 변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감염병은요, 비선택성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특정 사람에게 특정 집단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대상자들도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3개의 논문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함의가 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서비스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의 대상자로 포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번째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이나 대상자들도 넓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서비스의 사업 내용이나 대상자의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많이 더 젊은 층에 비해서 이런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더 취약할까? 여러분들 복지관의 주 대상자가 저소득층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코로나에 더 취약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온택트와 언택트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온택트와 언택트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방식에 대면으로 서비스를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아무리 비대면 가고 언택트로 가고 온택트로 간다고 해도 우리의 사회복지 분야의 기존 대상자, 우리가 주 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감염이나 이런 데에 취약하다면 우리의 서비스 방식은 기존 거를 과감하게 바꿀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비스를 제공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네트워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전염병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간적인 네트워크와 SNS의 네트워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두 가지 속성인데요. 전이성과 중립성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인들이나 집단이나 조직의 네트워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의 방식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제공해야지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나 아니면 조직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크게 바뀔 거다. 예.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무작정 오픈해 놓으면 언젠가는 감염될 위험이 놓이기 때문에 수시로 네트워크를 바꿔주면서 서비스의 방식들을 바꿔주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인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감염돼서 사망했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어떠한 특정의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방식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경향신문에서 지난달에 서울 시민 조사를 한 겁니다. 혹시 보셨나요, 기사?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서울 시민들의 정신 감정을 측정한 겁니다. 했더니 어떤 게 나오죠? 교류라는 말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거가 긍정적인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교류가 감소한 거죠. 네트워크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존에 비공식 처계를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받았던 것을 못 받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고 정신적 감정이 느끼고 해서 서울 사람 중에 10사람 중에 4사람 이상이 정신적인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방향성인데요. 자,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양에서 저는 질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는 분석을 한 건데요. 노인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2010년 이전까지와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노인 쪽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2010년까지는 왼쪽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입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높게 나타나죠? 맞아요. 다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양이거나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요. 그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했느냐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어요. 당연히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양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 갔더니 벌써 우리 사회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죠? 우울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이 2010년에 벌써 우리 사회는 벌써 이러한 우울과 삶의 질,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앞으로의 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질적으로 갈 거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신체적 건강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서비스를 증진하거나 개입하는 거에 사회복지 분야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클라이언트 단위는 그룹에서 개인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룹에서 개인으로 가면 전문성이 더 요구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당연하겠죠. 전문성에 개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역량은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한 양을 복지관이 비치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개별 사회복지사가 적절하게 활용해야지만 서비스가 일치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팀 단위보다 복지관 조직의 단위보다는 이제는 개별 사회복지사 단위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은 지리적 공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공간적 단위보다는 초지리적 공간으로 변할 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네, 굳이 한 지역에 머물러서 복지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서비스의 실적대 이용자의 발굴이 서로 경쟁하듯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분야의 주제 역설이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한테는 개별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서비스의 성과가 더 중요하지만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맞아요. 이용자의 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지자체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정부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개별 사회복지사분들은 복지관의 직원분들은 위에 관리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낄 거예요. 결국에 개별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것들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전문성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왜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만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벌써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나 변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